제20대 대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모두 선대위를 본격 가동했고 후보들은 지역 민심 잡기 행보로 하루하루가 분주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대선 D-100일 특별대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선대위 공동총괄본부장, 국민의힘 권영세 선대위 총괄특보단장 두 분과 함께 대선 전략과 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저희가 제작진이 회의를 통해서 몇 가지 주제어를 좀 선정을 했는데 그 주제어를 하나하나씩 보면서 두 분과 대선 관련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어입니다. 네, 선거는 그야말로 여론, 민심을 어떻게 잡느냐, 그것이 바로 승패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론조사들이 특히 D-100일을 맞아서 쏟아졌습니다. 이 쏟아진 여론의 추이들 저희 좀 보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오늘만 해도 리얼미터, KSOI, 엠브레인 리퍼블릭, K스탯 리서치 여론조사들이 나왔는데요. 먼저 준비된 거 좀 보고 얘기할까요? 대통령 선거 가상 대결, 다자 대결 구도인데 이 리얼미터에서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격차가 오차 범위 밖으로 좀 벌어져 있고요. 다른 조사 결과도 좀 볼까요? 네, 순서대로 보면요. 다른 조사들은 다른 조사 추이 좀 보여주세요. 네,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이슈별 지지율 추이들이 그야말로 좀 또 팽팽하게 오차 범위 내에서 형성이 돼 있는 상황들입니다. 저희가 이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접전을 벌이고 윤석열 후보의 컨벤션 효과도 이제 좀 빠져서 그야말로 진검승부가 아닌가 싶은데 오늘 우상호 의원은 그런 말씀을 하셨네요. 올해 안에 골든크로스 좀 어려울 것 같다. 지지율 역전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좀 의미심장한 저는 내용으로 봤는데요. 어떤 의미입니까? 윤석열 후보가 후보로 확정된 이후에 한 10% 혹은 13% 이상 벌어진 여론조사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확실히 컨벤션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요. 그런데 최근 여론조사상에서는 이제 그 컨벤션 효과는 좀 진정이 되는 느낌이 듭니다만 전체적으로 정권 교체 여론이 아직 낮아지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렇다 본다면 현재 여론조사에 잡혀 있지 않은 여러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현재 한 3, 4% 혹은 5% 정도 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보통 대선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의 그 변동폭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희 캠프의 목표는 이제 올해 연말까지 1, 2% 이내로 좁혀놓고 내년 1월 중하순쯤에 골든크로스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는 각 당이 선대위를 짜고 이렇게 소위 말하면 구도를 정비하고 있는 기간이거든요. 이럴 때는 여론조사상에 큰 변동이 생기지 않는 것이 과거의 일상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올 하반기 안에 큰 변동이 생긴다고 보기 좀 어렵습니다. 워낙 두 분이 크고 작은 선거들을 많이 치러본 베테랑들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저희가 허투루 들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현재 여론 흐름에 대해서 권영세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우리 우상호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올해 골든크로스가 안 나오고 내년 3월 9일까지도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아까 이 정권 교체율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리고 우리 쪽에 있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그 정권 교체 소위 지수 혹은 정권 교체에 대한 여론을 보고 좀 지나치게 낙관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거는 조금 이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행인 거는 이 D-100일 때 여론조사에서 이긴 후보가 뒤집힌 적이 없다라는 부분이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 부분도 앞으로 한 100일 정도에 얼마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안심할 때는 아니라고 보고요. 과거에 2012년에 그때도 이 박근혜 후보가 당선이 될 때 이 정권 교체를 원하는 여론이 한 10에서 한 20% 정도 많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때하고 좀 차이가 있다면 그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후보가 계속해서 앞서 나갔던 데 비해서 지금은 윤석열 후보가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는 이 여론이 많은 데다가 본인이 여론 지지율도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비교적 좀 다행이긴 합니다만은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앞으로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그리고 아주 열심히 선거 운동을 해야 네. 3월 9일 날 최종적으로 웃을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여론을 지금 어떻게 또 단정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 두 분의 이제 전략적인 부분들, 현재 여러분들을 보고 있는 그런 추세들에 대한 분석들을 간략하게 들어봤는데 그렇다면 이 3월 9일까지 어떤 변수들이 있게 될지 또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승부처가 어디가 될지 각 선대위에서 보는 승부처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전략들을 마련하고 그 전략에 따라서 3월 9일까지 꾸준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상대에 대한 또 공세 그리고 방어가 이어지게 될 텐데 먼저 많은 분들이 이번 선거에 대해서 젊은 층 2030 MZ 세대를 얘기합니다. 이것은 비단 이재명 후보 그리고 윤석열 후보 누구에게 국한된 게 아니고 선거 일정들만 봐도 후보들의 일정들만 봐도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는지를 그야말로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2030 세대 표심에 대해서 우리 이재명 후보 선대위에서는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얼마나 공을 들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선거 때의 주요 공약 지점은 이제 아무래도 이미 특정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결심하신 분들은 사실 선거 캠페인의 대상은 아니죠. 캠페인을 통해서 우리 쪽으로 끌어올 수 있는 대상들을 공략하는 것이 이제 선거 캠페인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다고 본다면 무당파 증간층으로 분류되는 분들이 주요 공략 대상인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번에 양당의 후보 확정이 된 이후에 저희가 조사해본 바로는 20, 30대 특히 20대가 특정 후보를 일관되게 지지하는 게 아니라 계속 네. 후보를 바꿔서 지지할 수도 있고 아직까지는 특정 후보를 충성도 높게 지지하지 않는다 이런 경향이 나와서 첫 번째 공략 대상을 저희가 2030으로 선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후보의 일정 중에 일주일에 한 2번 이상은 반드시 청년과 만난다. 소통하고 예. 경청한다. 이렇게 정했고요. 선대위 조직에서도 지금 광주 선대위 같은 경우는 완전히 2030 층을 주요 선대위원장으로 포진시키는 이런 아주 획기적인 방식을 통해서 이재명 후보가 20, 30대에게 소구력 있는 후보가 되기 위한 그러한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눈에 띄는 변화가 있지는 않지만 노력한다. 계속 우리에게 뭐 신호를 보내는데 하는 조짐은 분명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후보의 일정 중에 아마 청년층 공략하는 일정은 지속적으로 계속 만들어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우상호 의원 말씀 중에도 언급을 하셨는데 이 어느 후보가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는 그야말로 2030 청년층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후보는 현재로서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후보 모두 그야말로 공을 들이는 모습이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뚜렷하게 보이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워낙 그 경선 과정에서 홍준표 의원, 홍준표 당시 후보가 젊은 층들에게 인기를 많이 끌었기 때문에 그 인기를 그대로 좀 가져오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차별화라고 할까요? 아니면 전략적인 부분에 있어서 접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뭐 홍준표 후보에 이렇게 국한돼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2030 후보들, 2030 그 유권자들이 이 전의 선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그 긍정적으로 변했는데 옛날 같은 경우는 특히 20대 같은 경우 저희들이 거의 뭐 버려야 할 정도로 그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은 좀 여당에서는 선거 연령을 좀 낮추자 그러고 우리 같은 경우는 마지못해 따라가고 뭐 이런 분위기였었는데 최근에는 뭐 부동층이라 하더라도 좀 약간 이 스윙 보터 모습을 보였다 하더라도 우리 쪽 후보에 대해서 그 상대적으로 좀 많은 지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는 뭐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앞으로도 2030 지지를 받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아까 홍준표 후보 얘기를 하셨는데 그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그 제가 젊은 분들하고 만나서 이 얘기를 해봤어요. 네. 홍준표 후보가 과거에 비해서 뭐 크게 달라진 것도 없는데 왜 갑자기 홍준표 후보를 더 지지하게 됐느냐 이런 식의 얘기를 물어보니까 거의 일체에서 나오는 얘기가
그 최소한 자기들의 얘기를 듣는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거를 자기가 직접 하면서 직접 젊은이들하고 소통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그 자기네들하고 마음이 통할 것 같은 후보여라서 지지를 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선거 운동을 하는데 윤석열 후보도 좀 많이 참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어저께 뭐 청년위원회도 발족을 시켰고 앞으로 청년본부도 발족을 시키겠습니다만 그런 뭐 형식적인 조직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윤석열 후보와 또 윤석열 후보를 그 도와서 우리 선거운동을 하는 분들이 실제로 청년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지는 못하더라도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듣고 해결하려고 이렇게 애쓰는 모습을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지역 얘기도 안 할 수가 없는데 지역적인 부분들 각 선대위에서 다 놓치고 싶지 않은 지역들일 겁니다. 그래서 좀 더 공을 들이고 그야말로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지역들이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 호남 지역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가 메타버스를 타고 호남 민심을 사로잡기 위한 그야말로 행보를 했었고요. 앞서서 윤석열 후보도 이른바 전두환 발언 이후에 그것을 민심을 좀 달래기 위해서 호남 행보를 했고요. 오늘은 또 충청권에서 중원의 표심을 잡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적인 부분은 어느 한 곳 뭐 허투루 볼 수는 없겠지만 특히 공을 들이는 지역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번 선거가 저희가 특이하게 역대 저희 민주당의 후보 중에서 TK 출신 후보가 처음이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주로 호남 후보 아니면 이제 부산, 부울경 이쪽을 대변하는 분들이 나오셨는데 이번에 저희 이재명 후보가 경상북도 안동 그렇죠. 출신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 후보가 영남 쪽 공략도 굉장히 가능한 후보다 이제 이런 자신감을 갖고 있고요. 또 우리 후보의 부인이 또 충청북도 충주 출신이라서 충청북도에서는 상당히 바람이 좀 불고 있습니다. 충청의 사이다. 그랬더니 우리 김혜경 사모가 충청의 딸인데 왜 자꾸 사위 얘기를 또 하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예. 정치인들이 이제 연고를 강조하면서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이제 친밀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시작하는 것인데요. 그러나 역시 전략적으로 중요한 것은 지금 초기 단계에 있어서는 전통적 지지층을 결집하는 일을 먼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대당으로는 열린민주당과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으면서 지역적으로는 우리 후보가 4박 5일이라는 긴 시간을 할애해서 호남의 전 지역을 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남 지역에서의 지지율이 과거 우리 전통적인 지지율보다는 낮습니다. 그래서 후보의 스킨십을 강화해서 호남에서의 지지율을 먼저 올리자 이렇게 해서 접근을 했는데 현장에서 올라오는 보고들을 들어보면 김대중 대통령 오셨을 때와 비슷한 열기가 있다 이런 보고들이 계속 올라와요. 예.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초기 호남 공략이 대성공을 거두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전통적 지지 지역인 호남과 우리 당 통합을 이루고 나면 그때부터는 집중적으로 이제 중원으로 진출을 해서 역시 이 표심의 결정권이 충청권 민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충청권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승리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 상당히 치중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역시 후보의 고향인 TK 영남 지역도 과거하고는 조금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고 있다. 이런 판단들을 가지고 저희는 좀 일찍 시작했지 않습니까? 메타버스라고 하는 그런 투어 프로그램도 돌리고요. 그래서 우리 후보가 빠지지 않고 전 지역을 돌겠다. 이런 의지가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선대위는 중앙에 맡겨놓고 후보가 현장 방문을 굉장히 강화하는 쪽으로 좀 지역 공략을 할 계획입니다. 민주당 후보가 처음으로 TK 출신이라는 점 국민의힘 쪽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좀 위협 요소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저희들은 그 출신 지역이 그렇게 뭐 대단한 영향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고요. 그 이번에 지역적인 면에서는 저희들이 마찬가지로 아까 세대 부분하고 마찬가지로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러니까 우리가 호남에서 역대로 지금 10% 이상을 넘은 게 박근혜 대통령 때도 10% 간신히 넘었나 뭐 그런 예. 정도였었거든요. 근데 뭐 아직 선거는 안 됐습니다만 여론조사 결과 보면은 호남 지역에서 20% 가까이 그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가 나오고 있는 거를 보고 이게 지역 갈등이 이제는 그 정책 측면에서 좀 많이 무뎌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 호남 유권자분들도 뭐 공정에 대한 뭐 이 갈증이라든가 뭐 이 정의에 대한 갈증 이런 부분들이 틀림없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제대로 설명을 하고 우리가 좋은 정책을 제대로 만들어서 내면은 우리 호남에서도 우리가 많은 득표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선거 운동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호남이 우리의 지역적으로 주 이 대상 선거 그 유세의 대상이 될 거고 또 뭐 우리 앞서서 우상호 의원님도 얘기하셨습니다만은 이 충청도가 항상 캐스팅 모터 역할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충청에서 이기는 사람이 결국 선거에서 이기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는데 충청도 지역 같은 경우도 요즘에 뭐 부동산 문제라든지 이 정부의 여러 가지 내로남불 행태라든지 그다음에 그 이재명 후보의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 비판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청도에서도 여론조사 결과는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충청 호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저희들한테 표를 많이 주셨던 영남 지역에서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간다면은 내년 선거에서 3월 9일 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면에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예. 두 분께 좀 공통 질문을 하나 드려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례적인 여론 지형이라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 정권 교체에 대한 요구는 어떤 뭐 조사를 해도 많은데 문제는 현직 대통령의 지지율은 또 그 어떤 정부보다 또 탄탄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정권은 바꿔야 되는데 대통령의 지지율은 탄탄하다. 이것이 좀 민심을 읽는 데 있어서 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저는 좀 두 분께 여쭤보고 싶어서요. 우상호 의원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근데 그 정권 교체 지수가 높으면서 현직 대통령의 지지율까지 낮으면 그건 굉장히 만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례적으로 지금 임기 말 6개월 전 조사에서도 우리 현직 대통령의 직무 수행 만족도가 37%에서 42% 정도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거든요. 잘 돌아보시면 알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41%의 득표로 대통령이 당선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40%를 지키고 있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죠.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의 지지세를 기반으로 하고 거기서 추가로 우리가 정권 교체율이 높은 분들의 일부를 지지를 다시 획득한다 그러면 해볼 만한 선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재명 후보는 소위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을 그 비판적으로 보면서 정권 교체 지수가 높은 층을 상대로 집중적으로 좀 접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역이라든가 계층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은 분명히 이재명 후보에게 도움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정책 차별화하지 않겠다. 이런 전략을 짰고요. 예. 그러나 이재명 후보를 또 새로운 정부 수립으로 비춰지게 하기 위한 그런 정책 아젠다들을 끊임없이 개발해서 이재명은 문재인 대통령과 의도적으로 차별하진 않지만 새로운 정부 수립이다. 이렇게 보일 수 있는 신선함과 새로운 희망을 그런 메시지로 담아서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땐 12월 중으로는 그 반응이 좀 나타나지 않겠지만 예. 1월 중하순 정도에는 이것을 집중적으로 진행하면 일부 층에서는 이미 저는 효과가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1월 중하순을 목표로 이 반복된 메시지를 집중할 그런 생각입니다. 예, 가장 가까웠던 지난 4월 보궐선거를 보면 국정안정론과 정권 심판론에 대한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권 심판론이 압도적으로 많았고요. 예, 예. 그것이 선거 결과 국민의힘의 승리 압승으로 나오게 됐는데 지금도 추세 자체는 정권 교체론의 우세가 무게추가 실리다 보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좀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면서도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부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 부담보다는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한 35%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는데 그 정권 재창출을 해야 된다라는 여론조사도 한 35% 플러스 마이너스 나오고 심지어 조국 장관 그 행태에 대해서 잘했느냐 못했느냐 해도 30몇 %는 그 이 조국 그 전 장관을 옹호하는 예. 쪽으로 나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지금 양극화가 공고하게 돼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요번 그 후보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호감도가 많은 부분을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뭐 저는 맥이 닿는다고 보는데 이게 자기 후보를 좋아하면은 옛날엔 뭐 상대 후보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깊이 생각을 안 하고 비호감이다 이런 얘기를 굳이 안 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이 양극화가 심해 보다 보니까 자기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은 다른 후보에 대해서 비호감이다라고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메이저 후보들 같은 경우 아직 뭐 이 다 후보들이 한 명으로 추려지기 전에 1등 후보들이 각자 다 이 비호감도가 높은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정치적인 양극화가 고착이 되는 부분은 우리 사회 갈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걱정인데 반면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과 관련해서는 그런 식의 고착된 뭐 한 30몇 %는 항상 있고 거기에 비해서 한 50% 중반을 넘는 분들은 이 정권이 교체돼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저희들한테 틀림없이 긍정적인 사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번에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네, 불안 요소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리스크라고 하죠. 리스크를 얼마나 이 불안 요소들을 관리를 잘 하느냐 이것이 또 승패와 직결이 되기 때문에 특히 이번 대선은 양강 모두 초유의 비호감 대선이다라는 말을 많이들 합니다. 그리 썩 달가운 표현들은 아닌데 그것이 이제 현실이다 보니까 이 비호감도를 얼마나 떨어뜨리느냐, 이 위험 요소들, 불안 요소들 를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가 참 관심이 많이 갑니다. 이재명 후보만 해도 보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서 아직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각종 구설들, 본인이 갖고 있는 또 이미지들, 그다음에 높은 또 정권 교체론도 부담이 될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 마찬가지로 정치 신인으로서의 좀 미숙함, 좀 이런 자질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고요. 가족들의 또 사법 리스크가 있고 고발 사주 의혹으로부터 여전히 매여 있는 상황입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과의 한 배를 타지 못한 이 상황도 윤석열 후보에게는 리스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각각의 이런 불안 요소들, 먼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우상호 의원이 느끼는 불안 요소, 또 그것을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자체적인 좀 진단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이제 대장동 이슈는 뭐 초반에 집중적으로 언론과 야당의 공세 때문에 좀 고전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후보와 관련된 사안이 일체 밝혀진 게 없기 때문에 대장동 관련된 의혹은 후보 입장에서 보면 고비를 넘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대선 본선에 가면 큰 이슈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최근에 선대위가 잘 돌아가지 않으면서 생겼던 여러 어려움들을 후보 특유의 돌파력으로 쇄신 이미지로 넘어가고 이것이 실제로 굉장히 주요합니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은 뭘 바꾸자, 변화시키자 하는 그 노력을 하는 것을 되게 유심히 지켜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의 중진 의원들이 뒤로 다 빠지기로 했고요. 이제 후보를 중심으로 좀 신선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선대위를 돌리고 또 경제와 민생이라고 하는 정책 이슈를 중심으로 끌고 나가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이번 대선에서 당신이 원하는 대선 후보가 어디에 관심을 뒀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1위가 경제가 나오고요. 예. 그런데 이거를 두 후보를 빗대서 누가 더 경제를 잘할 것 같습니까?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보다 경제는 더 잘할 것 같다. 이런 여론조사가 10% 이상 더 나오는 경우가 많이 확인됩니다. 그래서 초반에 저희가 이제 경제와 민생이라고 하는 것을 주로 주요 아젠다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계속 공약 발표 또 후보의 메시지에서도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메시지를 앞세우는 것도 바로 이제 이런 포인트를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초반에 쏟아졌던 많은 그 의혹들은 많이 극복이 됐다 이렇게 보고요. 이제 그러나 선거라는 건 하다 보면 친인척 문제가 불거지는 경우도 있고 또 어디 측근들이 실수해서 말 실수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결국 최대의 리스크는 말실수 리스크를 줄이는 것. 이것이 이제 선거의 가장 기본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특검 같은 경우는 여야가 좀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저는 이제 야당 지지층은 여당 후보를 상대로 특검하자고 하고 또 여당 지지층은 야당 후보를 대상으로 한 특검을 하자고 하는데 물리적으로 지금 저 대선 전에 특검을 돌려서 진상을 다 규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세계 12위 강대국인데 여야 후보가 다 문제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만들어 놓고 선거를 치르는 게 국격에 맞냐? 그런 측면에서 공방전을 하더라도 의혹 제기는 뭐 어차피 공방전을 하더라도
국민들이 판단하게 하자. 솔직히 저는 이 검사 손에 다음 대선을 맡기자는 주장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말 실수를 줄여야 된다. 말 실수가 치명적인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우상호 의원의 얘기가 있었는데 윤석열 후보가 이 선거운동 초반에 경선 과정에서도 그렇고요. 말 실수들이 몇몇 불거지면서 굉장히 곤욕을 치렀는데 최근에는 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뭐 노력들이 보이는 상황이긴 합니다. 현재 그 상황에 대해서 좀 진단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윤석열 후보가 가지고 있는 내부적인 불안 요소들 그것을 또 어떻게 보완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도 아울러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뭐 이 후보를 포함해서 이 선대위의 핵심 인사들의 뭐 말 실수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후보 본인은 이제 좀 경선 과정을 통해서 좀 많이 배워가지고 예. 이제 큰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게 아무래도 정치를 처음 하는 분이니까 그럴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그런 면에서 그렇게 고쳐나가고 이런 부분이 지금 우리 유권자들이 우리 정치에 바라는 부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이 전당대회에서도 영선에 37살의 대표를 뽑은 것도 그렇고 예. 그다음에 정치 경험이 전혀 없는 윤석열 후보를 이 후보로 이렇게 선출될 수 있게 한 것도 그렇고 이 유권자들이 지금 기존에 있던 사람 말고 한 세 사람이 한번 해보자 이런 열망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이 밝은 게 있으면 어두운 부분이 있다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일을 하다 보면은 이 정치권의 문법, 어법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조금 실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뭐 그 문제는 뭐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리스크는 그 이재명 후보의 그 리스크들이 대부분 본인 리스크고 지금 뭐 대장동에서 심지어는 지금 백현동 그 전에 위례까지 이렇게 점점 확대가 돼 있는 상황이고 저는 특검 부분 같은 경우도 협상이 지금 뭐 좀 잘 안 된다는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재명 후보가 받아들이겠다고 얘기해서 이게 받는 걸로 알았더니 오늘 우상호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데. 근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지금 뭐 소위 일부에서 본부장 리스크 얘기를 하는데 본인 리스크는 사실은 거의 없고요. 그다음 부인과 장모 리스크는 제가 다른 데서 얘기했듯이 관제 리스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관제 리스크는 관이 어거지로 만들어낸 리스크란 얘기죠. 이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하고 달리 본인 리스크가 없다 보니까 이게 그 뭐 부인하고 장모 이런 데까지 옮겨가는데 저희들은 그 이재명 후보 본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뭐 부인이라든지 이 옆쪽으로는 지금 올라갈 여유가 없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 이혼 후보는 이렇게 되는 걸 보더라도 본인 리스크는 별로 없지 않겠나. 그리고 뭐 소위 네거티브 리스크는 뭐 큰 문제가 저희 후보에 관한 문제가 안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대위 구성 과정에서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지 않았습니까? 특히 김종인 전 위원장이 합류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결과적으로는 문은 열어놓고 출발은 했지만 그 문에 다시 탑승할 가능성이 높진 않다라는 게 여의도의 전반적인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그것은 변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걸 보니까 제가 그 부분을 빼먹었는데 틀림없이 우리가 선대위 구성을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합류 여부를 놓고 조금 아주 좀 깔끔하게 처리하지 못한 부분이 뭐 리스크라기보다는 지금 간표연으로 작용을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 영입 문제를 놓고 전혀 진전을 못 하고 있는 부분에서 지금은 나름대로 아까 개문발차라고 말씀을 표현하셨습니다만은 뭐 할 일은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지금 일들을 하고 있고 김종인 비대위원장님에 관한 부분은 여전히 지금 문호를 열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 리스크는 조금 이제 충분히 반영될 만큼 다 반영되지 않았나. 이제 앞으로 이 선대위 조직이 잘 작동이 돼서 제대로 된 공약도 내세우고 또 제대로 된 메시지도 나가면은 이제 다시 좀 회복하는 그러니까 그래프를 다시 꺾어 올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권영세 의원도 김종인 전 위원장에게 합류를 해달라 뭐 이런 거 부분에 많은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뭐 저는 뭐 와서 뭐 도움이 되실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열린민주당과의 또 이 합당 문제를 지금 우상호 의원께서 주축이 돼서 추진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언론적인 부분에서는 다 대부분 합의를 했고요. 몇 개의 강론을 놓고 지금 조정 중인데요. 뭐 합당이 어려울 정도의 큰 난관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올 연내에 마무리하는 걸 목표로 네. 좀 합당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주제요, 보여주세요. 네, 양강을 제외한 후보들 제3지대라고 이번 대선에서 칭하고 있는데요.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 그리고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 그리고 김동연 전 부총리까지 해서 이 지지율은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존재감도 약하고 태풍이 아니다, 미풍이다, 뭐 이런 평가들이 많은데 그렇다 해도 워낙 초박빙의 대선 구도, 이 접전이 예상되다 보니까 정말 무시 못할 또 존재들이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 이 제3지대에 대한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이번 선거는 그 제3지대 위력이 그렇게 커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제 정의당은 원래 전통적으로 늘 후보를 내왔고 항상 완주를 했었던 정당이고요. 이제 안철수 후보를 항상 막판에 단일화 변수를 만드시는데 과거에 안철수 후보가 그런 변수를 만들 수 있었던 힘은 제3지대의 무당파층에서 높은 지지율이 있었거든요. 최소한 15%에서 20% 이상의 지지율을 가지고 있었죠. 예. 지금은 어떤 여론조사에서도 5% 이상 넘어가는 여론조사가 없습니다. 또 지난번에 국민의힘 서울시장 경선에 참여하시면서 단일화에 참여하시면서 사실상은 제3지대 성격보다는 제2의 보수 후보 이미지가 굉장히 고착된 측면이 있죠. 그래서 네. 안철수 후보의 문제는 아마 국민의힘의 골칫덩어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요. 이걸 어떻게 관리하는가가 선거 막판의 변수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정의당은 원래 저희랑 같이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고정 변수로 보고 고정 상수로 보고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는 좀 지지율이 미미하고 또 저희 정권의 부총리를 하셨던 분이라 저는 관심은 있는데 본인이 새로운 정치 개혁을 하시겠다고 나온 마당에 우리가 지금 이런저런 제안을 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막판에 어떤 변수가 생길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뭐 1% 2%가 아쉽긴 합니다만 제3지대라고 딱히 불러서 그게 이번 선거의 최고 내관이 될 네. 그런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후보 구도의 정리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협상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캐스팅 보트를 준다는 수준에서는 움직이는 그런 제3지대의 위력이 크지 않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의 분석입니다. 예. 권영세 의원께서는 특히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지난 보궐선거 때도 그랬고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 얘기도 있었고, 근데 그렇지요. 결과적으로는 잘 이렇게 추진이 되진 않았는데 이번 대선 과정에서는 어떻게 이 매듭을 짓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는 그 뭐 지금 사실 그 안철수 후보가 열심히 그 다니면서 운동을 선거 운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얘기하는 게 좀 저기 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 이유는 안철수 후보가 서울시장 그 선거 단일화할 때도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라는 걸 분명히 이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예. 뭐 계속해서 정권 교체라는 화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본인으로 정권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할 지언정 정권 교체를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막판에 이게 정권 교체를 위해서 본인이 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도움이 돼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은 저는 대승적으로 얼마든지 저희들하고 힘을 합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 우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정의당 같은 경우는 뭐 항상 완주를 했었던 당이기 때문에 뭐 제3지대로서 특별한 의미는 없고 지금 지지율도 거의 뭐 일정한 정도 한 4%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큰 문제는 없는데 김동연 후보도 뭐 비슷한 생각입니다. 조금 지지율이 뭐 좋은 분위기시긴 하지만 지지율이 미미하기 때문에 결정적이지는 않다고 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유의미한 분인데 정권 교체라는 대의에 대해서는 우리랑 뜻을 같이 하기 때문에 결국은 저희들하고 힘을 합치게 될 거고 그런 면에서도 저희들한테 좀 플러스 요인이 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대선 D-100일을 맞아서 마련한 특별대담 여야의 중진 그리고 선대위의 핵심 인물들인 민주당의 우상호 의원,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과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